최대한 입장을 마치시고 나면 바로 정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는 소유자님들은 가능하면 앞쪽 자리로 좀 안전을 좀 해주시면 지난주 주말에 아마 저희 밤주 때 상무실에서 설명회를 간단하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유자님들 중에 저를 보신 분, 그 다음에 오늘 또 설명회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설명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서를 써주시게 되는 이제 회의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오늘 설명회 시작에 앞서 우리 동대신 1가 1단지 통합 다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가칭 추진위원 회를 유정환 위원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고 나는 또 중간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동안 오늘 설명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동네 재개발 사업들이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명품 아파트 5년 이내 입주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판단을 도움이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도 입장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자, 지금 입장하시는 소유자님들은 앞쪽 자리밖에 없으니까 앞쪽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위에 라이트 조금만 좀 낮춰주시고요. 자, 설명의 시작이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시행자로 뽑으시게 되는 대한토지신탁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동영상을 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호진 팀장님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죠. 대한민국 중심에 선 대한토지신탁이 이제 도시정비 사업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합니다. 늘 한 발 앞선 생각으로 고객만족을 시연해온 대한토지신탁이 도시정비 사업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부동산 신탁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은 1997년 12월 도시주택보증공사 자회사인 신탁이원 창업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17만 회원 자산
예산 규모 9조 4천억 원, 국방부 군인 공제비의 전액 출자로 대주주를 변경한 이후 더욱 굳건해진 안정성과 전문성으로 토지신탁 등 기존 신탁 상품 외 도시정비 사업, 이츠 A음식, 뉴스테이 등 2016년 기준 총 수탁으로 8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부동산 신탁업계 리더로 성장해온 대한토지의 신탁. 일단 대형 시공사가 걱정하는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성 저하는 물론 주민과의 갈등으로 지연 중단되는 등 숱한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고 시공 단가가 절감되면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 주도의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2016년 3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신탁사의 단독 시행자 지정 및 2016년 10월 사업 대행자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 이를 위해 7월에 준비해온 대한토지 신탁의 정비 사업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탁개발 정비 사업, 왜 대한토지 신탁입니다. 대한토지 신탁의 도전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왔습니다. 2016년 3월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업계 최초로 인천 계양구 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단독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며 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단계로 주목받는 것은 물론 수원 금산구 오천동 뉴스테이 사업, 인천 비치 8구역 뉴스테이 사업 등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물론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성을 바탕으로 업계 혁신을 주도한 대한토지 신탁과 기존 도시정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만남은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냅니다. 안전한 사업비 조달을 통한 신속 정확한 사업 진행, 주택소식 보증공사 시험평가 등록 펜틀 A, 나이스 시험평가, 기업아웅 시험평가 등록 A를 받은 도입공제의 자본회사로서 부동산개발 사업에 중요한 안정적 자금력을 갖춘 대한토지 신탁. 따라서 소규모 또는 조합가 등으로 시공사가 기피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조차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철저한 리스크 관리. 3단계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또한 필수 성공 요소입니다. 1단계 체계적인 분양성 조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 2단계 분양률과 공정률을 수시로 관리 점검. 3단계 투명한 사업 정산 및 사업 관리를 통해 착공 지연, 입주 지연, 부도 등의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게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확보. 이 밖에도 기존 시공사들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엄격한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투명한 재정관리까지 더하며 주택사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탁개발 사업 방식, 외화 증식. 확실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대안인 신탁개발 방식. 그러나 일부 외의 시선 또한 있습니다. 신탁 수수료 발생으로 기존 시공사 방식보다 불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방식에서의 공사비는 실제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만 책정, 시공사의 이익, 금융 비용과 부담 비용까지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공사 방식보다 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수치화됩니다. 또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고, 신탁 수수료는 이처럼 절감되는 공사비 및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한 보수로서 결과적으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체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사는 시공사 선정, 각종 의료계약 체계에 있어서 주민으로 구성된 정비사업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며 기존 시공사의 부정부패 및 이로 인한 갈등과 법적 분쟁 피해 염려가 적습니다. 신탁업체 임의대로 재산권을 처분한다?
신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태어난 주민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신탁사는 결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탁업체는 사업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토지 신탁은 지난 20년간 전문가 집단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적 자원을 바탕으로 수많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종합부동산 회사로서 시공사, 금융기관, 시행사 등 사업관계 파트너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여 높은 고객 만족을 안겨드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합리적인 공사비,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투명한 사업 방식, 풍부한 경험과 최고 수준의 인력으로 소유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대한토지 신탁의 신탁 방식 정비 사업, 도시정비 사업의 확실한 성공 공식입니다. 대한토지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지난 20년, 수많은 땀과 노력, 고객의 사랑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온 이 길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대명사로 우뚝선 대한토지 신탁은 이제 소유자님의 정직한 성공 파트너가 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확실한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업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회적인 주거단지 대한토지 신탁이 모두 실현하겠습니다. 자, 수요자 여러분, 나름대로 대한토지 신탁에서 소위껏 준비한 회사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문이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2팀 고진 팀장님께서 오늘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토지신탁 도시사업 2본부 도시사업 2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고호진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주말 오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까 동영상을 보셨겠지만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이제는 거의 대다수의 정비사업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검토하고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한 개 한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동영상이랑 중복되는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토지신탁 개요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조합이죠. 조합이 사업 주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분수나 또는 LH, 도시공사, 신탁사 등 조합이 아닌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를 이제 목적으로는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 지역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토지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1 신탁이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장을 보시면 흔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냐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요거는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법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과거에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0년 이상 걸리고 결국 기존 주민들은 쫓겨나게 되고 재정 착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해서 사업성을 향상시켜서 재정 착률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이 빈집 정비법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 빈집 정비법에 따른 혜택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밑에 보시면 건축 규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산정, 대지 공지 기준, 높이 제한점 이런 규제 완화가 되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동 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그리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법인투자, 소득세, 주택세, 교통유발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이 감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동네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가로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가 사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이 구역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저희 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진짜 법에서 기존의 재개발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되느냐?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입니다. 법에 근거되어 있는 절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개발로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윗단계. 윗단계를 시작하려면 지금 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또 각종 심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 기간이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조합설립 인가를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신탁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사업 절차가 줄어드는 게 기존 재개발에서는 또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을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통 이 기간이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립니다. 요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간소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균 7, 8년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죠. 여기에 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거보다 훨씬 줄어든 사업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원주민 재정 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동의 요건도 약간 강화를 시켜놓은 거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는 동영상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비 조달입니다. 특히나 초기 사업비 조달이 가장 힘듭니다. 정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 사업비 조달이 힘든 이유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대야 되느냐? 보통 예전에는 시공사가 음성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못하게 했고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어떤 용역업체가 사전에 들어와서 자금을 대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업체들은 영세합니다. 돈을 많이 뿌릴 수도 없고 또 그게 어떤 불법적인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가 사업 초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자금 지원이 되고 자금 지원이 되면 용역업체를 뽑을 때에도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가 절감되고 조합원 분담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관리입니다. 보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만들게 되면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비전문적이고 또 불투명한 사업관리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잦고 이로 인해서 조합원 간 불신이 생기고 비대위성이 빈번하게 됩니다. 또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랑 선정을 하는 과정 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쪽 업체에 끌려다니면서 사업비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되면 결국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공사 주도의 사업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시공사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자금 조달, 공사, 사업관리까지 시공사가 다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공사의 부담이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공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평당 400만 원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몰려받게 되는 상황이 늘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탁사는 초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전문적인 재개발 조합에 비해서 부동산개발 전문성이 있는 신탁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비사업을 18개 현장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능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투명하게 업무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관이나 금융위원회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군인공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국방부 감사까지 계속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결국 소유자분들의 이익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간의 소유자들 간의 분쟁, 비리, 협력업체 간 분쟁 등으로 인해서 사업 중단이나 지연 등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인천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든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소송도 붙고 조합장 업무 정지 이런 소송도 들어오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신탁사가 사업 대행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불러갑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공사비 절감 부분입니다. 신탁 방식을 통해서 공사비가 절감된다. 딱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수치화하는 기관이 바로 주거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래 기사 내용을 조금만 주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2020년 통계된 자료입니다. 조합 방식 보시면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평당 공사비 평균이 2020년에 479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412만 4천 원이 평균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 평당 약 67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비교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공사비 차이를 우리 1구역, 2구역만 가정했을 때 예산 건축 규모에 대입해보면 공사 금액을 2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 방식 등을 신탁 방식을 이제 저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구역
저희 소유자가 한 147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당 7천만 원 이상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이죠.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나 지금 걷고 있는 동의서 양식이고요. 신탁을 이제 동의서가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이제 3분의 1 신탁을 위해서 토지금 소유자분께서 신탁 저희 회사로 신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신탁사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고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신탁회사가 신탁보수로 전부 가져간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탁사는 법적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36조 신탁자의 이익향수 금지라는 법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 그거는 신탁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탁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 이전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제 보시면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래들이 저희가 그 동의서 받을 때 책자 있으시면 그 책자에 저희 회사 실적이 쭉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을 보시면 그쪽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직접 연락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신탁했다고 해서 재산권을 이전한다든지 금대당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냐 되냐 한번 물어보시면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신탁하면 재산이 날아간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법 제22조에 보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설정 등을 위한 경매, 모전처분 또는 국세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탁과 관련해서 법과 어긋나는 그런 소문들에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탁사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을 안전합니다. 이것은 신탁 분별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파산 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계산이나 개인 행사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저희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신탁되어 있는 그 재산은 보호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저희 회사가 했던 사업 사례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다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 준공 완료 입주된 현장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리고 다음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것까지 이렇게 많은 현장이 이미 준공이 됐고 입주가 됐습니다.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렇게 보통 재개발적으로 10년 그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진행돼서 착공하고 입주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관리처분인가 이주 진행 중인 곳 지금 현재 18개 현장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부산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일단 100개 이상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공급이 적어서 분양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추진 중인 다른 100개 구역에서 우리보다 먼저 완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공급이 초과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역도 분양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선택할 사항은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적은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재개발이 아닌 거는 설명을 드려서 아실 거고 결국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집이 고향이 제주도인데 여기 와보면 서울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바다를 보면 바다 같은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살고 싶은 곳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 구역 동대시동도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조금 더 쾌적한 주환경에서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팀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무실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새롭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신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측면에서 또 그 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 또는 법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 전에 먼저 인사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행정능력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이 업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정환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부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에 고 팀장님께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재개발,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시게 되면 주위에 또 말씀도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3년 전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018년 2월 9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대한 법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 즉 이제 파란당에서 집 짓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 묶었어요. 묶어놨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다 이제 당연히 이제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는데 자기들도 이제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작은 거는 하세요. 작은 거는 빨리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준 게 이게 바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특례법상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옹정률 또는 인건거리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하는 이런 인센티브 등을 지원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지금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절차 들으셨죠?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최초의 정비 기본 계획 수립부터 조합 청산 예산까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나중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주위의 동대 신동, 서대 신동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로수길 정비 사업은 기존 절차를 생략을 합니다. 이 생략을 해주는 게 아까 이제 보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다가 제대로 설명을 좀 안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재개발에서 동의서 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다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구역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구역 지정이라고 해서 그 예정구역을 확정시켜 주십시오라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에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시행자 지정이라고 해서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비로소 조합이나 또는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공사 뽑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런 뭐 동영상 자료라든지 또는 시공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비 내에서 뭘 어떻게 지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자료들 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뽑게 되는데 통상적으로서 여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구역 지정하는데 10개월에서 1년 이상 심의가 예를 들어서 한번 부결되면 그 다음 심의까지는 2에서 3개월 동안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2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 추진을 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4에서 5개월 조합 설립하는데 창립총회에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최소 1년에서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서 몇 번이나 써줘가지고 시공사 뽑는 단계까지 가는 것만 해도 3에서 4년은 최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수색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지금 조합 설립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서만 내주시면 바로 시행자 지정하면 그 다음 바로 시공사 바로 뽑습니다. 그 다음 바로 건축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간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5년이면은 입주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혜택 중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 중에 건축법상의 뭐 높이에 대한 완화라든지 또는 아파트 인동거리에 대한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지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죠. 이게 뭐냐면 이 기금 도시재생 포털이라는 게 대한주택보증 허그라고 합니다. HUG. 여러분들 왜 그 전세보증금 같은 거 이제 보증보험 들면은 다 이제 여기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 허브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 1.5%의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얼마 전까지 제로금리가 지금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업비 대출이 대략 뭐 한 4에서 5%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1.5%라면 다만 여러분들 뭐 공사비하고 사업비 해가지고 1,000억만 된다 하더라도 거의 이자만 해도 몇십억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저리로 나랏돈까지 이렇게 써가면서 빌려주는 거는 사업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의지가 크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사업에 대한 이익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금 관리를 비전문가인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고들이 터지죠. 물론
정말 성실하게 잘하시는 이런 조합장님들이나 이사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둘 아닌 데가 있다 보니까 사고 터지다 보니까 우리 소유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신탁은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또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군인공제회에서 그러니까 모기업이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공제에서도 또 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뭐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 들으셨으니까 뭐 요거는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지금 저희 뒤에 계신 이제 우리 그 류정환 위원장님께서 신탁 방식을 체결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의 비리를 막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1단지, 2단지 전부 다 한 시행사가 되면 또 한 시공사로 뽑아가지고 단지 일체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사를 선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부분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시공사를 뽑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나도 돈을 빌려와서 우리 조합에다가 사업비로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이자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이자에 이자까지 업어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되고 또 사업을 하다가 혹시 분양이 안 되면 그러면 난 공사비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 리스크 부담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신탁에서 공사비를 야 내가 돈 주고 공사시킬 테니까 당신네들은 공사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비용 줄어들고 리스크 비용 줄어들고 하니까 저희가 전문용어로 실행단가라고 하는데 실행단가 수준으로 공사비가 떨어지니까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도시신탁이 예를 들어서 신탁 보수로 몇십억을 가지고 간다고 한들 그 갖고 가는 돈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벌어주기 때문에 속된 말로 수수료 값은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시공사.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653세대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뀝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공사를 여러분 투표를 가 뽑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GS면 자인, 포스코면 더사, 그 다음에 뭐 롯데면 캐슬 뭐 이런 식으로 각 회사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맞춰서 설계를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마다 쓸 설계가 다 다르니까. 이해되십니까? 설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된 설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650세대 정도 되면 충분히 중견 건설사 이상 대기업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사에서 공사비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대고 들어오라고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돈 떼일 일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에다가 사업비 빌려줘야 된다고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난 들어가서 공사만 하면 되니까. 물론 공사만 하면 되니까 그 이익은 조합 방식보다는 자기네들이 좀 줄어드니까 별로 남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건설 이상의 브랜드 건설사들이 참여를 하기가 정말 편하다라는 부분들이 신탁의 장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자, 공사비는 낮추고 아파트 품질을 올리는 게 신탁사의 기본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단지가 379세대, 2단지가 274세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대신 1, 2단지 통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근데 1단지가 세대수가 많은 이유는 큰
큰 평형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보시면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3종 일반이니까 기준 용적률이 300%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현행 용도 지역에 따른 이렇게 현행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우리 조회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게 사업성이 좋을까요?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게 무조건 사업성이 좋을까요? 아니요. 어떠실 것 같아요? 높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까 이상 얘기하는 자,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무조건 아파트 높게 지으면은 다 돈이 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아파트 높게 지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돈 안 됩니다. 사업적으로 특히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한 25층에서 35층 사이 정도만 아파트가 지어지면 제대로 된 아파트인데, 근데 45층, 50층 이렇게 지으면 그러면 일단 중간에 불 나면은 소방법에 따라서 도망가야 되는 대피층을 하나 통으로 비워줘야 되고, 대피층을 통으로 비워줘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돈 내고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팔아먹지를 못하는 거를 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고강도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에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득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45층짜리 아파트하고 35층짜리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제일 작게 나가면서 수입이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사업이거든요. 그럼 자,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게 필요 없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용적률이라고 해서 아파트 짓는 비율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300%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땅 면적이 1000평인데 아파트 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 400%입니다. 내 땅이 1000평이면 아파트 4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0 기준, 여기 300 기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0 기준, 2단지 전체 300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라든지 또는 뭐 도로,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인센티브까지 적용받는다고 하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400% 이상,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360% 이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깨도 300%를 못 넣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거 하나도 안 짓고도 지금 보시면 뭐 현재 지금 계획이 65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나중에 이제 시공사 뽑고 난 다음에 설계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1단지에도 여러분들이 좀 큰 평형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요것보다 세대수가 좀 줄어들 거고, 반대로 뭐 큰 평형 필요 없고 그냥 작은 거라도 많이 팔면 되겠다라고 하면 세대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세대로 사실은 뭐 이것도 그냥 샘플이니까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돼서 뭐 이건 다 바뀌는 내용이라서 일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뭐 느낌만, 아파트 지으면 이런 형태더라라는 느낌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서지 않을까라는 이게 이제 조각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 뽑아서 실시 설계하면은 이것도 다 바뀝니다. 요거보다 더 멋있게 바뀔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우리 구역의 건축물 노후도가 90%가 넘습니다. 노후도라고 하면 설계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이상, 그 다음에 뭐 벽돌이나 와가 이런 것들은 25년 이상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주택이나 건물들은 다 뭐 25년, 30년이 넘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동네가 낙후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사실 이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이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는데 뭐 별 지장이 없으셨을 텐데 사는 거는 내가 내 땅이고 내 집이니까 살면 돼. 근데 사는 동안 집값은 안 움직여. 왜? 개발 계획이 없으면 부동산은 절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하다못해 도로가 난다든지 또는 뭐 얘가 개발 계획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역에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든지 해야 자산 가치가 움직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집값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온 차트 상 걷고 있습니다. 재개발한다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일단 선부터 큰 거 봅니다. 그래놓고는 동의서 받는다고 플래카드 막 붙입니다. 그러면 일단 집값이 들썩들썩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갔더니 법적 조건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느 날 문득 플래카드 뜯어버리고 사업이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럼 중간에 이제 집 사러 들어온 사람들만 이제 피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들은 지금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왜냐? 내년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안 좋아진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나마 입지가 좋고 그나마 사업을 할 만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야, 더 안 좋아지겠네. 빨리 하자. 빨리 해야 나중에 혹시 부동산 혹한기가 오더라도 요 시점만 피해서 나중에 분양하면 되니까. 근데 아예 시작조차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 부동산 경기에 따른 대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하자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사업이 안 되는 동네는 다 지금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이건 뭐 부동산적인 그냥 자산가치 쪽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존의 낡은 집들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당초에 내 집에 따른 자산가치 지금 우리 소유자님들께 그 한 장짜리 책자 말고 한 장짜리 해가지고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 금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 해가지고 비례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25평 신청하면 얼마, 33평 신청하면 얼마,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그거 받으시고, 왜 우리 집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굉장히 이제 짜증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뭐, 그래, 뭐 이해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이런 현장들은 내가 손이 없어서 적게받나 말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요 뒤에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감정평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사업 안 한 현 시점에 그냥 그 등기부등본 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보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 구역 보고 거기에서 대충 이 정도는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약식으로 대충 잡은 금액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서를 내주셔가지고 시행자 지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허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시공사를 그 전에 먼저 뽑지. 참 죄송합니다. 사업 승인 시행자를 지정을 받고 나면 시공사를 뽑고 시공사 뽑고 나면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까지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사가 서구청에서 선정한 두 군데가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여기 대한서울신탁이 뽑는 게 아니고 서구청에서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뽑아서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장독대 하나, 담벼락 하나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때 가격을 매깁니다. 근데 장담하건대 그 가격이 지금보다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왜? 시간도 일단은 1년에서 뭐 길어봐야 1년 반 뒤에 감정평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공사 뭐 대기업 건설사는 중견 브랜드 어쨌든 브랜드 건설사 뽑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까지 받았는데 그 땅값이 지금하고 같을까? 아닙니다. 뒤에 가서 훨씬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실망하시거나 뭐 짜증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 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면은 일반 분양에서 팔면은 돈이 남으니까 그거 이제 비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 배분해야 되고 이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신탁사가 이거 남는 거 들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신탁사는 자기네들 보수 위에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못 들고 갑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0원이라도 남으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죠. 피. 예전에는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개발 사업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입지만 좋으면 피는 무조건 따라 붙더라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부산에서 지금 막 하자고 난리가 난 부분이에요. 뭐 그 외에 조합원님들에게는 일반 분양보다 싸게 하는 할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 공짜로 해주고 뭐 여기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 뭐 공짜로 넣어주고 뭐 이런 서비스도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그것도 한 몇 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금액이. 자 대신동에 주변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제가 네이버에서 대충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게 우리 구역이 요건데 우리 구역 맞은편에 지금 동원비스타 맞죠? 맞습니까? 동원비스타가 지금 매물은 8억 5천 나와 있는데 33평짜리가 실제로 거래는 뭐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거래가 뜨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3익 아파트고 이 3익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가격이 대략 2,500에서 2,800만 원 3평당 뭐 그렇게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그 대신 해모로 서대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을 나와 있는 게 시세가 평당 3,000만 원 가까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거래는 뭐 한 2,500에서 뭐 2,700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매물 나와 있는 거는 평당 한 3,000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개발을 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개발을 안 하는 낡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형성이나 가격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찍어보시면 나오니까 그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를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왜 안 올려주냐 내가 더 우리 집이 얼마 전에 수리를 했는데 내가 저거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는데 왜 막 이러면서 막 따졌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 뭐 거기서 돈 한 1, 2천만 원 더 받는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사업성이 좀 좋은 현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을 깔고 가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최근의 부동산 추세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말씀드렸지, 지금 서대신 5구역 대신 해모로. 사실, 대신 해모로면 한진인데, 한진건설인데, 아니, 한진건설이 한진중공업인데,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무로라는 브랜드 많이 못 보셨잖아요. 뭐 이런 대기업 브랜드나 또는 최소한 뭐 중견이라도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KCC 스위첸, 뭐 이수 브람스톤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한진 해무로이라면 좀 생소한데 그런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33평짜리 아파트 P가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글자 보이세요? 네. 얼마입니까? 4억 8천. 34평짜리 P가 4억 8천.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제가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한 4억 정도면 사겠더라고. 요 인근에 제가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거 해무로 P 얼마짜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이렇게 4억 5천, 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한 4억까지는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요 밑에 장에 지금 25평짜리입니다. 25평짜리 P가 얼마입니까? 3억 8천. 근데 이제 이건 호가긴 한데, 호가, 이렇게 물건 내놓을 때 올려내는 가격이니까, 호가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그래도 3억에서 3억 5천 사이는 받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옆에 지금 서대신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 듣고 이주하고 있더라고요, 이주. 지금 이제 이주를 막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머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서대신 4구역이 지금 보시면 물건이 나와 있는 게 감정가가 1억 3,600만원. 저게 한 20몇 평짜리더라고요. 20몇 평짜리 그냥 이제 슬래브 집인데, 단층짜리. 감정평가가 지금 저거 나왔다는 말은 평당 뭐 한 500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평가 보고 사업하면 누가 하냐고. 여기 이거 보고 하지. 어디 갔냐고. 요거 보고 하지. 이게 집값이 지금 1억 3천인데, 감정평가 나오고 1억 3천인데, 실제로 지금 P는 지금 3억 붙여가지고, 토탈 지금 4억 3,600만원의 물건을 내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고, 사업을 안 하면 자산 가치는 움직일 일이 없다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가끔 지금도 역시 이제 아마 우리 유정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소유자님들이 좀 생각 좀 해볼게. 명절 하면 할게.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지,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시면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뭐 내 자산인데 나는 안 할란다 하시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나도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이렇게 좀 자산 가치 늘려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하루빨리 동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다 똑같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한 푼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돈 내가지고 사업하라고 안 합니다. 다 뭐 예를 들어서 실탁에서 차익을 하든, 시공사 뽑으면 시공사에서 차익을 하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분양을 하면은 그때 분양 수익 들어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빚 갚고, 남는 거는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뭐 그건 있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좀 작은데 아파트 좀 큰 거 가려고 내가 큰 걸 신청했으면 부담금은 내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 되지만 사업 관련해가지고 돈 내고 자시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빨리빨리 동의하시는 게 그게 낫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재개발 쪽에서 아까도 지금 우리
저희가 4시부터 시작인데 2시부터 재개발해서 파악을 했다고 해서 설명을 했다고 해서 속된 말로 이렇게 좀 거짓말이나 이게 욕을 안 했으면은 위원장님도 화가 좀 덜 나셨을 텐데 위원장님도 지금 좀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왜? 재개발에서 오만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이 팩트에 해당되는 거 사실관계만 좀 설명을 좀 해줘라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게 저희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요렇게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단지를 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단순히 땅 면적으로 볼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2배 넘는 걸로 안 보이세요? 땅 면적으로 보면 2배 넘는 걸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훨씬 크죠? 근데 건립 세대수를 보시면 임대주택 100개 넣어가지고 임대주택을 100개 있게 재개발은 원래 법적으로 무조건 임대주택을 넣게 돼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100개 넣어가지고 토탈 세대수가 982세대를 짓는다고 해놨습니다. 우리 가로주택 아까 요것만 해가지고 몇 개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650.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초등학생 계산으로 해서 땅이 2배로 늘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2하면은 몇 세대까지 지어야 돼요? 임대주택 안 짓고 1300까지 짓는 게 가로주택인데 재개발은 임대주택 100개 넣어가지고 982세대 짓는다고 해놓고 여기 보시면 용적률은 315%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이 단지를 크게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뭐 시공사도 좋은 데 들어올 수 있고 뭐 이 속된 말로 요즘에 아파트 단지는 단순히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시설 뭐 GS룸이라든지 또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또는 뭐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뭐 목욕시설 뭐 이런 것들까지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재개발은 크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가로구역은 그러면 그건 못 건다. 가로구역은 그거 역시 설계하고 시공상의 문제지 뭐 구역이 작다고 해서 못 넣고 안 넣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더더욱 그런 편의시설을 넣어가지고 더 아파트를 고급지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재개발 중에서는 안 된대. 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도로로 이렇게 잘려가지고 구역이 요거하고 나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로구역하고 도대체 다를 바가 뭔데? 재개발도 이렇게 1단지, 2단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가로구역은 단지가 나눠져가지고 편의시설도 못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 재개발은 안 나눠져요. 똑같이 나눠지는데 그럼 왜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이 재개발 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짓는 그 비율, 용적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파트 짓는 비율이 아까 우리 그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한 390%대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재개발은 315 이것만 해도 사실은 차이가 뭐 한 70%, 80% 이상 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이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올렸어. 억지로. 자, 이게 뭐냐면 부산시의 도시및 중앙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국계법에 따른 뭐 중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재개발은 무조건 여기 부산광역시 도시및 중앙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기준금 용적률을 보시면 제일 낮은 게 180, 제일 높은 게 260입니다. 이 밑에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상업지역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무주표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낮은 게 180이고 제일 높은 게 260인데 지금 재개발에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부산시에 넣어서 심의받으면 여기 걸릴지 여기 걸릴지 여기 걸릴지 여기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좋다. 여기 걸렸다 치더라도 260 걸렸다 하더라도 땅 내주고 도로 내주고 공원 내주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해도 죽었다 깨도 현재 부산시에서는 280 이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심의위원들이 아파트 이렇게 많이 지으면 그러면 그 바깥에서 볼 때 보기 안 좋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사업성 이런 거는 모르겠네. 그냥 자기네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싫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용적률을 거의 270, 60으로 지금 다 후려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315 죽었다 깨도 못 나옵니다. 근데 아까 설계해놨어요. 사기지. 거짓말. 주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같은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현실적인 거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해가면서 사업을 합시다라고 해야 될 판에 이게 막 이렇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그러면은 자, 야 이거 네가 말하는 거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제가 지금은 참 좋은 게 부산시에서 지금 다른 현장, 부산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데이터를 전부 다 엑셀로 해서 수치화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거나 한 대만 제가 뽑았어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동대신 1부터 해가지고 서대신 7까지 해서 총 6개 현장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업을 완료했고. 자, 여기 제일 낮은 용적률 얼마입니까? 제일 낮은 거 얼마예요? 220이죠. 제일 높은 거 얼마입니까? 283이 저 동원입니다. 동원. 우리 맞은편 동원. 그나마 동원이 제일 많이 받은 거고 다 220에서 250%, 260%가 지금 답니다. 어떻게 300%를 받냐고 못 받는데. 심지어는 요 밑에 지금 이거는 뭐냐면 부산 진구 쪽에 범천 4구역이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목표 있는데 저기 구역의 4분의 1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재개발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4분의 1이 상업지역이고 나머지가 2종 일반, 3종 일반이라면 그 용적률 합산하면은 대략 400%는 지어야 되는데 최소한. 근데 부산시에서 받은 건 얼마나? 282일이야.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책자에 보면 아마 사업성에 대한 내용들 중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분양가를 1,400만 원 했을 때 수익률이 130%고 분담을 요만큼 하는데 거기서 분양가가 1,500으로 100만 원만 올라가면 수익률이 160%, 70%대까지 올라가고 여러분들 분담 줄어드는 게 한 번 3천만 원씩 뚝뚝 떨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한도시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자를 만들 때 주변에 이제 분양가하고 시세 가구 조사를 했는데 여기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동원비스타밖에 없으니까. 근데 동원비스타가 2018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1,300에서 1,35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지난 지금 시점에 뭐 단지 세대수라든지 입지 여건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래도 뭐 미니멈으로 제일 낮게 보면 한 1,400원 그래도 안 받겠나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업성입니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 근데 지금 다른 데가 기본적으로 뭐 온천 4구역 이번에 뭐 1,950만 원 분양가.
또 뭐 그 거제 2구역도 뭐 1,900만 원대 분양가, 또 연지 같은 경우에는 뭐 1,500몇십만 원 분양가 이런 부분으로 다 지금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현실화해서 조금 더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이만큼 더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책자에 실어다 드린 거고 그게 맞는 거죠. 무조건 뻥튀기 해가지고 분양가 1,800이면 여러분들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동의서 다 냈는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1,800 안 되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대한통신당은 최소 미니멈 이만큼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뿌려드렸고 설계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설계니까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허가받으면 여기에서 아까 그 설계 용적률 390%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지만 대신에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책자에 실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에서 지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주거이전비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가로구역은 재개발은 주거이전비를 주는데 가로구역은 주거이전비를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 나가실 때 여러분들 이사 나가는 이사 비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충당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보면 참 무슨 이야기인데. 자, 보시면 주거이전비는 누가 받느냐 하면 세입자가 받는 겁니다. 세입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세입자분 혹시 계세요? 다 소유자시죠? 여러분들 다 소유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근데 왜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주 나가실 때 내가 살고 계신 분은 이사하시면 되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무이자 이주비를 돈을 받으셔서 이사를 나가시면 되고 근데 여기 내가 안 살고 있고 세입자가 계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전세 보증금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이자 이주비 받아서 전세 보증금 받아서 내보내시면 되고 근데 이사 그래도 나가시는데 보태라고 이사비 쪽으로 단금 한 50만원, 100만원 보태주고 그거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알아서 할 사항이지. 근데 이 주거이전비라는 거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세입자한테 일정 조건만 되면 강제로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왜 세입자한테 그걸 줘야 되냐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익에서 왜 까서 그 돈을 줘야 되냐고. 얼마나 되는지 보실래요? 자, 2021년 5월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3인 가족했을 때 1,869만원. 1인당 600만원이 좀 넘죠. 지금은 아마 물가가 올라서 이거 더 올라갔을 거예요. 거의 한 1,900, 2,000만원 되고요.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 변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줘야 되는 돈을 재개발 쪽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가로구역 사업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사업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뻥튀기 그 다음에 이 주거이전비 이런 안 줘도 되는 돈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애초에 제가 듣기로 최초에 우리 유정원 위원장님께서 작년 말부터 일반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5만 건을 다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봐도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반 재개발 15년씩만 걸리고 아까 이거 같다. 자, 이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우리 동대신 1 이수건설입니다. 이수 브라운스타운. 입주까지 시간 얼마 걸렸나? 14년 10월. 동대신 2 동원개발이 15년 4개월 걸렸고 서대신 5구역 지금 한진이 지금 17년 8개월 걸렸고
선대신 6이 14년 11개월, 선대신 7이 14년 6개월, 선대신 4는 지금 2주 중인데, 2005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 16년이에요. 저거 나중에 입주해가지고 하면 4년 더 걸릴 텐데, 철거 다 하고 일반 분양에서 입주까지 하면 4년 더 걸릴 텐데, 그럼 쟤는 20년 채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우리 어르신도 많고, 야,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이거를 방법을 찾다가, 사업적인 면에서도 제일 이득이 되는 게 가로주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원장님이 선택을 하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업에 지금 같이 소유자로서 동참을 하시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이제 대한토지신탁의 고 팀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또 우리 신탁사에서 설명드린 거 외에, 그래도 못 믿겠다라고 하신다면,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또 자제분들도 계시잖아요. 젊은 분들. 자제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도 아니면, 저한테 따로 이렇게 컨펌이나 장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료는 부실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현장들, 지금 주식기수로 사업하려고 막 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이 좋고,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동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의에 동참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 두세 가지 받고, 없으시면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마쳐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이단지. 네. 우리 사업하면서 알기로.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5층 불로는 절대 못 준다더라. 그리고 재개발 측에서도 15층 불로는 못 준다더라. 그런데 그걸 아직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듣고 가세요. 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최초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큰 거 하는 사업에 작은 게 같이 더부산이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거는 작은 거니까 너무 높게 지쳐가지고 층수를 7층으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작다고 해서 7층, 그럼 우리 사업 안 해. 이래가지고, 가로주택 사업이 그동안 한동안 못했어요. 못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특례법이라고 해서 3년 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작은 것만 따로 빼내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좀, 그럼 좋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조금 더 완화시켜줄게 라고 해서 풀어준 게 뭐냐면, 12층까지는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풀어줬는데, 그마저도 지금 12층이면 이게 무슨 아파트냐 빌라지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지금 층수를 또 완화시켜준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서울에 국한된 내용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대한 조건만 만든다고 하면 30층이든 40층이든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해서 이거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그런 거짓말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자, 충분히 답변 드렸고,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소유자분들 가시기 전에 조심을 하시라고. 네, 선생님 조금 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만 충분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이겠습니다. 또 의문이 있으신 분은 또 언제든지 제한 또 참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동의입니다. 처음에 제가 5월달에 70%, 73%를 갖고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15명만 더 들어오면 80% 채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가구주택 정비학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복병을 만나가지고 지금 조금은 늦습니다만은 매일 꾸준하게 동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80%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여기에는 또 너무 길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동의는 해주시면 물론이고 또 이웃께까지 동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시작을 해서 제 생각은 연말까지 80% 달성하면 5년 내에 제가 항상 약속하는 명품 브랜드 최고의 아파트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동의하실 분들은 가실 때 동의하고 가셔도 됩니다.